우리가 상해에서 이렇게 싸웠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야만 하는 거라네. 독립한 내 나라에 우리의 싸움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반갑습니다. 오렌지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신간소설 한 편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한 달여 전에 출간된 이중세 작가의 장편소설 상해 임정 최후의 날인데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오직 대한 독립에 대한 열망으로 총과 수류탄을 쥐었던 독립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올해로 광복 80주년을 맞아 반드시 알아야 할 상해 임시정부의 역사를 생생하게 재현한 실화소설입니다. 웅장한 304쪽의 장편소설 일부를 낭독해 드릴 텐데요. 이 감동을 1시간 내에 담아내기엔 역부족인 것이 안타깝습니다. 역사적 의미가 남다른 책인 만큼 보다 많은 분들께서 일독을 통해 이 감동을 고스란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임정을 옮겨야 합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있었다. 군인처럼 짧게 머리를 친 안공근은 널찍한 이마에 두툼한 코와 입술을 지닌 사내였다. 젊은 시절 재주가 많고 말주변이 좋았던 그는 나이 들고는 듣는 일이 많았고 그걸 옳게 여겼다. 22년 전 큰형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쏘았을 때 안공근은 진남포 보통학교 교사였다. 안공근은 둘째 형 정근과 함께 중군의 면회를 다녔고 큰형이 사형당하자 러시아로 망명했다. 1919년 상해 임시정부에 발을 들인 안공근은 여러 직책을 맡았지만 하는 일은 늘 같았다. 그는 임정, 즉 임시정부에 들어오는 일제에 밀정을 찾아 사살하고 내통자를 골목에서 죽였다. 안공근은 대한임정의 수호자였다. 안공근이 그 일을 홀로 감당하지는 않았다. 그는 눈여겨둔 청년들을 몇 번씩 시험한 뒤 조금씩 일을 크게 맡겨 적을 죽이는 일에 썼는데 부리는 자가 많지는 않았다. 그는 적이라도 살인이란 흉하다 여겼고 그걸 시키지 않고 직접 해야 떳떳하다고 여겼다. 안공근 맞은편에 앉은 김구는 안경을 닦는 중이었다. 김구는 키가 컸고 뼈가 굵었지만 목소리는 외양과 달리 높고 카랑카랑했다. 김구 또한 머리를 짧게 쳤는데 귀가 뒤로 바짝 붙은 안공근과 달리 귀가 옆으로 벌어져 있었고 이마가 둥글게 넓었다. 광대가 도드라진 김구는 야위어 뺨이 홀쭉했지만 돌아보는 눈빛은 매서웠다. 큰 입을 넓게 벌리고 환히 웃길 잘하는 김구는 온화하지만 고집이 세 타협을 몰랐고 결심을 굳히면 꺾는 법이 없었다. 국무령을 맡은 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표였다. 안공근과 김구 모두 창샨 차림이었다. 창샨이란 바지를 입고 그 위에 긴 저고리를 입는 식인데 저고리 길이는 발목 가까이 되고 양옆이 골반까지 길게 트여 있었다. 임시정부, 임정청사 2층 집무실은 그들뿐이었고 밖에서는 거친 바람이 간혹 우는 소리를 내었다. 그들은 평생을 봐온 사이였다. 40여 년 전 동학 접주였던 20살 김구가 일본군에 쫓길 때 안태훈이 그를 숨겨주었다. 안태훈이 조 마리아와 낳은 자녀가 중근과 성녀와 정근과 공근이었다. 김구는 안중근보다 3살이 많았고 안공근은 중군의 10살 아래였다. 생각을 정돈하느라 김구는 안경 닦는 손이 느렸다. 램프 유리 커버엔 그 으름이 묻어 있었다. 쓰고 남은 종이를 집어든 안공근이
벗긴 등피에 그을린 안쪽을 닦았다. 드러난 불꽃을 김구가 나직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결국 다 토막났단 얘기군. 나만한 선이 없다는 건가. 눈을 질끈 감은 채 김구가 안경을 썼다. 그는 가냘픈 요행을 믿었고 혹시나 하는 희망 또한 지니고 있었다. 안경알 뒤 김구의 눈동자가 불안으로 흔들렸다. 평안도에 몇몇이 남지 않았을까?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우리가 닿을 방법이 없죠. 안공근은 2달 내내 사람을 풀어 조선 내부와 닿았던 연락책들을 점검했다. 그러나 성과는 없었다. 독립운동 전력자들은 예외 없이 경찰과 밀고자들의 감시를 받았고 자금 전달자들과 조력들도 체포되거나 사라졌다. 조선에서 사라진 자들은 만주로 달아나기 마련인데 그리 넘어간 자들과는 연락이 불가능했다. 10년의 싸움이 끝장났군. 패배를 인정해야만 했다. 1919년 3.1운동 이후 1920년대 내내 임정과 청독부는 조선 북부에서 싸움을 벌여왔다. 임정은 연락책을 통해 국내 자금을 끌어오려 했고 국경과 항구를 틀어막은 청독부는 밀고자를 부려 연락책을 죽이고 돈줄을 끊어냈다. 임정이 1919년에 세워졌으니 뚫고 막는 싸움을 12년 동안 해온 셈이었다. 외놈들은 막고 우리는 뚫고. 여기 상해에선 반대였죠. 일본은 밀정을 심으려 임정 외곽을 쑤셔댔고 그걸 막아야 하는 안공근은 그들을 잡아내 죽였다. 하지만 치열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임정에 들어오는 국내 자금은 확연히 줄었고 요즘 임정은 청사 월세도 못 내 쩔쩔매는 형편이었다. 김구는 오래전 끊은 담배 생각이 부쩍나 속이 답답했다. 더 이상은 못 버텨. 누가 아니랍니까? 무장투쟁을 하려 해도 실력 양성을 하려 해도 결국 사람과 돈이 필요했다. 남만주는 일본에게 점령된 상태였고 북만주도 위태로웠다. 중국 군벌들이 저마다 영토를 차지하고 서로 견제하는 통에 중국은 일본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었다. 장제스 중심으로 중국 남부가 통합되었지만 중국 대륙은 아직 일사불란하지 못했다. 안공근은 정보를 모으던 중 접한 여러 의견을 국무령에게 털어놓았다. 임종을 옮기는 게 어떠냐고 하던데요. 누구랄 거 없이요. 의견진인 여러 속내가 대개 비슷했다. 그러나 김구는 생각이 달랐다. 왜 임종이 상해에 있는지를 알아야 해. 아편전쟁으로 상해가 개항된 이후 여러 나라가 청나라의 협상을 가장한 협박을 가해 조계지를 불화받았다. 영국이 할양받은 것처럼 이탈리아와 미국과 일본과 프랑스가 상해에 조계지를 형성해 군대를 주둔시키고 경찰을 세워 자기 땅처럼 다스렸다. 이 도시엔 강국들이 득실거려. 조계지에 버티고 선 열강들은 힘의 균형을 맞추려 들었고 임정은 그 사이 어딘가에 디디고 설 자리를 만들고자 했다. 그들은 들어줄 상대가 많은 곳에서 독립을 부르짖어야 했다. 외진 곳으로 밀려나면 존재감은 사라질 게 분명했다. 상해엔 외신 기자가 많았다. 각국 영사관 행사에 참여한 김구는 대한임시정부를 대표해 독립의 필요를 주장했고 이는 해외 여러 신문에 실렸다.
근래 임정 청사는 프랑스 조계지에 자리했다. 프랑스는 세계 곳곳의 식민지를 잔악하게 통치했지만 외교 무대에서는 약소국의 온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프랑스와 달리 다른 국가들의 조계지에서는 부당한 체포와 구속이 심심치 않게 일어났다. 프랑스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위를 인정했다. 하지만 그것이 프랑스가 조선 독립을 지지한다는 뜻은 아니었다. 그저 자신들의 이익이나 위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었고 국제정세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를 노릇이었다. 프랑스 조계지에 일본인이 못 들어오는 것도 아니었다. 다만 일본인들은 프랑스 법이 다스리는 프랑스 조계지에서 임시정부 사람들을 붙잡거나 해할 수가 없었다. 한편으로 그들은 프랑스 조계지에 갇힌 신세였다. 임정 사람들은 영국 조계지 북부인 중국 직할령 자베이나 상해 성내나 다른 어떤 조계지로도 갈 수 있었지만 그곳에선 상해 일본 헌병대의 손길을 두려워해야 했다. 김구의 강한 태도에 잠시 말을 놓쳤던 안공근이 며칠 전 들은 얘기를 꺼냈다. 조선에 들어갔다 온 사람을 만났는데 이번에 놀랐답니다. 뭐 때문에? 집안 젊은이한테 인사를 받았는데 20살이었다네요. 근데 이 젊은이가 자긴 태어나 나라가 한 번도 없었다더랍니다. 나라가 없다? 만세운동이 일어난 게 1919년 3월이고 지금이 1931년 9월입니다. 12년도 더 됐어요. 대한제국이 멸망한 게 1910년이니 나라 망한 진 21년째였다. 그렇구나. 그 청년은 나라 없는 세상에서 태어나 자란 거로구나. 우리는 그 땅에 반만년 동안 터를 잡고 살아왔어. 어금니를 깨물자 김구의 관자놀이에 핏대가 섰다. 외놈들이 빼앗은 건 우리가 지닌 태고의 권리야. 조선인으로 태어나 대한 사람이 된 모두가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 되찾아야 했기에 한 거는 필연이었다. 김구는 그리 믿었다. 어제 임정청사로 청년 2명이 왔네. 상해 임시정부 청사문을 조선 청년들이 간혹 두들겼다. 안간 힘을 다해 뱃삭을 모아 조선을 탈출해 이 먼 상해까지 건너온 사람들이었다. 임정 사람들은 교민단을 통해 직업을 안내해주고 상해 내 다른 조선인들을 소개해 주었다. 임정청사가 상해에 존재하기에 독립열망을 가슴에 품은 조선인들이 이리 오는 거야. 우리가 등대인 셈이로군요. 안공근은 아직도 램프 등피를 손에 들고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들어온 찬바람에 램프 불꽃이 꺼질 듯 가로누웠다. 깜짝 놀란 안공근이 커버를 되씌우자 바람에서 벗어난 불꽃이 또렷이 섰다. 그 순간 안공근은 등피와 달리 자신은 닦일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잠깐 했다. 임정은 이곳 상해에 있어야만 해. 임정은 조선 독립을 염원하는 모두의 희망이자 안식처야 했다. 그리고 말일세 김구가 빙그레 웃으며 농담을 했다. 이사를 할래도 돈이 드는 법이라네. 알아들은 안공근이 쓰게 웃었다. 김구가 신은 헝겊신은 앞부분이 벌어져 있었고 거기로 엄지발가락이 보였다. 돌아가 쉬겠다는 안공근을 문가에서 배웅한 김구는 아까 자리에 도로 앉았다. 상해 임시정부 청사 2층은 집무실이었고
기역자로 붙은 책상 2개와 무릎 높이의 탁자와 몇 개의 의자로 구성되어 있었다. 김구가 심장 부근을 손바닥으로 살살 문질렀다. 창시한 가슴 아래 실로 덧대어 붙인 거기가 두툼하니 불룩했다. 내겐 아직 기회가 있지. 덧댄 그곳엔 중국 돈 1만 위안이 들어있었다. 잃어버릴까, 마음이 약해져 쓰진 않을까 싶은 걱정에 김구는 그 돈을 창시한 안쪽에 꿰매어 꺼낼 수 없게 만들었다. 그건 하와이 한인들이 모아보낸 성금이었다. 사탕수수 농장에서 하루 2달러를 안 되게 받으면서 종일 낯질하는 어린애가, 공사판에서 허드렛 일하는 중년 사내가, 식당에서 그릇 닦는 여인이 낸 꾸깃꾸깃한 지폐와 동전이 모여 만들어진 거금이었다. 김구에게는 오랜 뜻이 있었고 그 뜻을 들은 하와이 동포들은 모금을 시작했다. 돈이 넘어온 건 며칠 전이었다. 핏땀이 엉겨붙은 돈을 받은 김구는 그 진한 뜻이 무겁다고 생각했다. 나쁜 꿈을 동반한 얕은 잠은 그날부터 시작되었다. 헛되게 쓰면 안 된다는 강박이 김구를 옥죄었다. 면밀히 써야 한다. 한 푼조차 허투루 쓸 수 없어. 온 밤 내내 김구는 허허로이 뒤척였다. 가물가물한 선이 하나 잡혀있긴 했다. 그건 이봉창이 제시한 실로 대담한 걸음이었다. 그러나 김구의 계산에서 그 계획은 아직 또렷하지 않았다. 그게 가능할까? 이봉창의 계획이 정녕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인가? 생각에 붙들렸던 김구가 저도 몰래 사르륵 눈을 감았고 잠이 그를 부둥켰다. 꿈속에서 그는 상의 거리를 걷고 있었다. 길은 울퉁불퉁하니 좁았다. 올려다보는 3층 건물들이 양쪽으로 다닥다닥 붙은 게 사람들이 올드시티라 부르는 상의 성내 같았다. 갑자기 깨진 건물이 허물어지며 흙과 벽돌이 와르르 쏟아졌다. 옆으로 비켜서자 흙먼지 품은 벽돌들이 김구의 발치로 우르르 굴렀다. 김구는 빈 거리를 가득 채우는 소리가 자기 숨소리라는 걸 깨달았다. 그가 뛰자 타닥타닥 발걸음 소리가 되울렸다. 왜 뛰는지 김구 자신도 알지 못할 일이었다. 하수도 저 아래 누군가 보였다. 무릎 꿇은 안공근은 자작자작한 더러운 물에 엎어지며 죽었는데 그의 등엔 굵은 단도가 박혀 있었다. 골목 계단에는 김철이 앉아 있었다. 파리한 안색으로 격렬한 기침을 하던 그의 입, 그리고 그것을 막은 손 밖으로 시뻘건 피 섞인 가래가 튀어나왔다. 한참을 더 뛰어가자 어둠 저 멀리 청년들이 보였다. 윤우이와 이덕주와 유상근과 최홍식과 유진만이 보승줄에 단단히 묶여 있었다. 총검든 일본 헌병대원들이 그들을 매섭게 내모는 중이었다. 이가 부러지고 눈두덩이가 뒤덮일 지경으로 광대뼈가 부푼 청년들이 괴로운 얼굴로 국무령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 위로 전투기 한 대가 날아와 저 반대편으로 쌩 지나갔다. 놀란 김구가 비행기 꽁무니를 돌아보았다. 점이 되어 사라지던 전투기가 선회에 이쪽으로 날아왔고 김구는 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다. 숨이 턱까지 찬 김구의 귓가에 소리들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저벅저벅
군인들 발소리에 일본 군가가 겹쳐왔다. 부글거리던 소리들은 결국 김구의 내면에 끌어넘치고 말았다. 김구는 외치려 했다. 지켜야 해. 상해. 임정을. 꿈속에서 김구는 자신의 날카로운 응얼거림을 들었다. 제발, 부디. 누군가 어깨를 흔들었고 김구는 눈을 번쩍 떴다. 각하, 국무령 각하. 잠에서 깬 김구가 자신을 깨운 사람을 놀란 얼굴로 쳐다보았다. 노종균이 눈을 꿈뻑이며 자신을 굽어보고 있었다. 나쁜 꿈을 꾸셨습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김구는 아직 반쯤은 꿈에 몸을 둔 듯했다. 악몽이었는데 내용이 기억나질 않아. 노종균이 물을 한 잔 따라 건넸고 김구가 그걸 벌컥벌컥 들이켰다. 눈을 가늘게 뜬 김구가 꿈의 자취를 더듬어 보았지만 불과 연기로 가득했던 악몽은 어느새 호련히 사라져버렸다. 김구가 머리를 흔들며 시간을 물었다. 노종균이 말했다. 해 뜨기 직전입니다. 일어선 김구가 창가로 비틀거렸다. 유리창 바깥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서릿했다. 저 멀리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잿빛 구름이 듬성듬성 널린 하늘로 활짝 펼쳐지는 태양빛을 김구가 걱정과 분노와 서러움 섞인 얼굴로 바라보았다. 구름을 찢을 듯한 기세로 떠오르는 저 시뻘건 태양을. 모레 거사를 일으킬 걸세. 함께 은신처인 아스타오프 여사의 집으로 돌아오며 김구는 안공근에게 당부했다. 그 전에 알리면 누설될 거야. 그러니 거사가 벌어지자마자 연락망을 총동원하게. 눈 뒤집힌 일본 헌병대에게 붙들려가 고초를 당할 조선인이 없어야 했다. 김구는 당일 아침에 동포들에게 상해를 빠져나가라는 연락을 돌리라고 지시했다. 다음 날인 4월 28일 중국 YMCA 청년회관에서 만난 김구와 윤의는 함께 밥을 먹었다. 그들은 끊임없이 계획을 논의하고 뜻을 다졌다. 식사를 마친 김구는 프랑스 공원을 산책하는 외국인들 넘어 사라졌고 윤의는 임시정부 청사로 갔다. 거기에서는 이화림이 기다리고 있었다. 며칠 전 카메라 앞에 섰던 그대로 윤의는 넥타이에 양복 차림이었고 이화림은 전에 이즈모를 보러 갔을 때의 복장이었다. 말쑥하게 차려입은 그들은 일본인 부부처럼 보였다. 정오의 홍커우 공원 저쪽 끝에는 기다란 단상과 거기에 연결될 계단이 제작되어 있었다. 계단은 모두 9단이었고 단상 높이는 1m가 넘어 보였으며 계단 손잡이는 일장기를 본떠 흰색과 붉은색을 교차해 칠해 놓았다. 사방에 일장기가 매달릴 깃대가 세워져 있었고 한쪽에선 군악대가 도열해 기미가요 연주를 연습하는 중이었다. 그 앞을 윤의와 이화림은 팔짱을 끼고 나란히 걸었다. 얼마나 모일까? 이 공원이 꽉 차진 않으려나. 윤의는 사람들이 가득 들어찰 이곳으로 어찌 들어갈지 상상해 보았다. 개새끼들 잔치상 열렸구나. 일본어를 써. 일본어로 욕을 하면 곧장 알아들을 거 아니오 누님. 그리고 나 이름 바꿨대도 아직도 옛날 이름을 자꾸 부르시네. 이름 뭐랬지? 봉길입니다. 윤봉길.
물건을 다 뺀 임청 청사는 횡했다. 김철이 이화림에게서 태극기를 받았다. 임정 청사 강당에 늘 걸려있던 대형 태극기가 두껍게 접혀 있었다. 이화림은 김철에게 애원하는 중이었다. 제게도 기회를 주세요. 국무령께서 이미 결정하셨네. 조금이라도 틀어질 부분이 자리에선 안 돼. 뭐가 문제인 거죠? 자넨 일본인처럼 말할 수 없지 않나. 행사장에 들일 일본인한테 외놈들이 그놈의 주고엔 고주츠센을 시키면. 분한 마음에 이화림이 아린 입술을 깨물었다. 거사 전날 밤 동방공으로 김구는 다시 찾아왔다. 최후를 앞두고 경력과 감상 등을 써주게. 김구의 청에 윤의였던 윤봉길이 걸어둔 옷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평소 갖고 다니던 중국제 수첩이었다. 엎드린 윤봉길이 자신의 이력과 유촉시 4편을 써서 김구에게 건넸다. 1932년 4월 29일 아침 윤봉길이 지닌 물건은 도장과 안경집과 중국 돈이 든 지갑과 손수건이었다. 프랑스 조계진의 헝가리 사람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김구는 윤봉길과 마지막으로 식사했다. 자기 그릇을 다 비운 윤봉길이 만족스레 웃었다. 홍커우 공원까지 윤봉길은 피치 목사의 차로 이동할 예정이었다. 길가에 나란히 서서 그들은 피치 목사의 검은색 시트로행을 기다렸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안공근과 노종규는 사방을 둘러보며 경계를 섰다. 윤봉길과 눈이 마주치자 안공근과 노종균이 목례를 보냈다. 감격한 윤봉길이 마주 목례를 올렸다. 평소보다 더 깊고 천천히 그들은 오랫동안 눈을 마주쳤다. 윤봉길이 김구의 손목을 보더니 자기 손목 시계를 풀었다. 선생님 시계는 2위안짜리고 제 것은 6위안짜리인데 바꾸시죠. 전 이제 1시간만 쓰면 그만이니까요. 내민 손목 시계를 멍하니 보던 김구가 눈물 맺힌 얼굴로 끄덕였다. 그럽시다. 내가 그걸 차고 살겠소. 피치 목사는 약속 시간을 정확하게 지켰다. 정차한 검정 시트로행에 윤봉길이 탔다. 차창 밖으로 뻗은 손을 김구가 맞잡았다. 윤봉길이 김구의 손을 저 밖에서 놓았고 피치 목사가 가속 페달을 밟았다. 폭탄을 던져서 외놈 100명을 죽이려면 내 곁에 선 젊은이 얼마를 잃어야 할까? 저 외놈들 다 죽을 때까지 이 죽은 땅에 젊은 피를 더 뿌려야 하나? 썩어버려서 무엇 하나 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이 땅에 저 뜨겁고 진한 피를 울면서 뿌리면 땅은 살아나겠는가? 도로 살아난 그 땅이 젊은 생명을 다시 피어올리려나? 멀어지는 차에서 윤봉길이 몸을 내밀어 고개를 깊이 숙였다. 뺨이 다 젖었음에도 끝내 나지 않던 김구의 울음이 그제야 터져나왔다. 이보게 윤봉길이 가게, 잘 가게, 치아에서 만나세. 검문 검색은 빼곡하게 이루어졌다. 위조한 국민증이 아니라 유료한 일본어 덕에 윤봉길은 헌병대와 일본 경찰을 지나 식장에 들어올 수 있었다. 어제 깃대만 있던 자리에는 수많은 일장기가 걸려 있었다. 기념회를 즐기러 온 일본인들 모두가 작은 일장기를 들고 간혹 기쁘게 흔들었다.
외놈들에겐 막 돋은 감나무 잎처럼 빛나는 나날이겠구나. 윤봉길은 그런 생각을 했다. 윤봉길은 오른쪽 군중에 섞여 있다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다. 어쩌면 이봉창도 이랬을까. 단상에 늘어선 사람들이 헤쳐나가야 할 거대한 파도처럼 보였다. 꼭 이즈모를 배치해 놨던 것처럼 일본 헌병대는 단상 근방에 6명의 기마병을 감시탑처럼 세워두었고 거기부터 5, 6미터가량은 황푸장 물결처럼 비워두었다. 군중 인근엔 헌병과 보조원병이 쭉 늘어서 있었다. 11시가 되자 시라카와 요시노리 대장을 비롯해 상해 각국 외교관들과 내빈들이 단상에 올랐다. 군악대가 연주를 시작했고 열병식이 이어졌다. 천장절 행사가 시작되었다. 행사 내내 윤봉길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면서 그는 군중을 쏘아보던 헌병들 중 하나가 자꾸 앞으로 밀고 나가는 자신에게 시선을 두는 것 같아 두려웠다. 천장절 행사가 끝나자 각국 외교관과 내비는 퇴장했다. 상해 일본 교민회가 준비한 전승 기념회는 11시 50분에 시작되었다. 식순에 따라 기미가요를 재창하고 묵념을 하겠다는 안내가 스피커를 통해 알려졌다. 거리는 충분했고 더 다가갈 필요는 없었다. 눈 감은 모두가 고개를 떨어뜨리기 직전 윤봉길은 보자기에 쌌던 도시락통 폭탄을 땅에 놓았다. 그걸 들고서는 물통 폭탄을 제대로 던질 수 없을 것 같았다. 묵념의 순간에 윤봉길은 앞으로 뛰쳐나갔다. 끈이 잡아당겨진 물통 모양 폭탄은 윤봉길의 오른손에 들려 있었다. 경계 중인 기마병 바로 앞에서 윤봉길은 그걸 단상에 던졌다. 거대한 폭발이 단상에서 일어났고 거기 서 있던 자들이 사방으로 튕겨나갔다. 명중을 확인한 윤봉길이 자폭하기 위해 도시락 폭탄에 기폭장치를 작동시켰다. 그러나 도시락 폭탄은 터지지 않았다. 불발된 순간에 일본 헌병들이 곤봉을 휘두르며 윤봉길에게로 달려들었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매들을 똑바로 응시하며 윤봉길은 거세게 고함질렀다.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자. 단상 뒤쪽에 넘어져 있던 다나카는 간신히 고개를 들었다. 파편과 흙먼지로 둥근 그의 얼굴이 너저분해 있었다. 쓰러진 장군들과 외교관들과 그들이 잔해 속에 흘린 피가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다나카 류키치 소자의 전공을 대본영에 전달해 주기로 약속한 자들이 거기 그리 널브러져 있었다. 짙은 화약 냄새 속에서 꿈들은 희미해져갔고 다나카는 자신이 요 며칠 꾸었던 아름다운 내일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걸 느꼈다. 상해는 발칵 뒤집혔다. 처음에는 중국인 소행으로 여기는 보도도 있었지만 고 조선인 윤봉길로 호해가 나오기 시작했다. 같은 날인 4월 29일 동아일보가 호해를 발행했다. 조선 사람들도 상해에서 윤봉길과 임시정부가 벌인 의거를 알게 되었다. 죽어버린 조국을 되살리려는 사람들이 거기 있음을 갇힌 땅의 백성들도 들어 알게 되었다. 다치고 죽은 자들이 누군지도 즉각 밝혀졌다. 상해 박영군 총사령관, 시라카와 요시노리, 상해 일본 거류민 단장, 가와바타 사다지 등이 죽었다. 상해 일본 총영사
무라이 구라마츠는 중상을 입었고 제3함대 사령관 노무라 기치 사부로 중장은 오른쪽 눈을 잃었으며 제9사단장 우에다 켄기치 중장은 왼쪽 다리를, 상해 일본공사 시게미스 마모루는 오른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다. 그것은 중국과 조선을 깨우는 상해 임시정부의 외침이었다. 중국군은 상해에서 물러나야 했지만 홍커우 의거로 인해 지지하는 모양새가 되었고 승리한 일본은 이기지 못한 꼴이 되었다. 일본은 조선 독립분자를 숙청해 이 분함을 풀고자 했다. 아스타호프 여사의 집에서 피치 목사의 집으로 한밤에 옮겨간 김군은 밀정이 온 사방에 그득하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홍커우 의거가 일어나자마자 광분한 일본 헌병대는 프랑스 공무국의 동의를 받아내 닥치는 대로 조선인을 잡아들였다. 헌병대도 헌병대였지만 일본 청년 동지회를 비롯한 민간인들이 제멋대로 조직을 만들어 상해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을 공격해댔다. 일본 헌병대에 체포된 직후 초기 11시간 동안 윤봉길은 입을 열지 않았다. 혹독한 고문이 시작되었다. 지독한 고통 속에서도 윤봉길은 자기 배후에 아무도 없다고 대답했다. 스스로의 정의감으로 감행했으니 구차하게 더 묻지 말라. 고문이 지속되자 윤봉길은 자신의 배우를 이춘산이라는 가명을 쓰는 이유필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일본 헌병대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천황에 빼어난 사냥개인 그들은 홍커우 공원에 던져진 폭탄에서 김구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냄새를 맡았다. 온갖 고문에도 윤봉길은 끝내 부러지지 않았는데 이는 자백을 늦춰 김구를 비롯한 사람들에게 달아날 시간을 벌어주려 했던 것이다. 5월 10일 김구는 한인 애국단 명의로 홍구공원 작탄 진상이라는 글을 중국 신문에 발표했다. 신문에 그 글이 실렸다는 얘기를 전해 들은 뒤에야 윤봉길은 자기 뒤에 한인 애국단, 즉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자리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체포되고 고문받은 지 13일 만의 일이었다. 당장 달아나야 합니다. 피치 목사는 강경했다. 프랑스 조계지 내부로 들어온 일본 헌병이 오가며 검문을 벌였고 제대로 된 대답이 나오지 않으면 곤봉을 휘둘러댔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상해 임정 최후의 날이 왔음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피치 목사는 아내 제랄딘을 보조석에 앉히고 자신은 김철과 어망섭과 함께 뒷자리에 앉았다. 김구는 중국인 운전사로 위장해 직접 운전을 했다. 김구는 상해에 안공근을 남겨놓았다. 김구는 안공근이 돌보고 있는 안중근의 가족들을 상해 밖으로 빼돌리라 명령했지만 안공근에게는 그 외에도 상해에 남은 일이 많았다. 검정 시트로행이 검문소를 지난 뒤에야 그들은 편히 숨을 내쉬었다. 저 뒤로 검문소 통행 차단막이 내려가고 있었다. 속도를 줄인 김구가 뒤를 돌아보았다. 그는 룸미러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상해를 보고 싶었다. 난 이 작별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손을 내밀며 피치 목사가 웃었지만 뺨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들은 악수하고 헤어졌다. 언제 다시 보겠는가? 모를 일이었다. 정말 모를 일이었다. 일본이 상해를 먹었다고 기뻐 소리 지르는 판에
폭탄을 던졌으니 그놈들 기세를 완전히 죽여놓은 셈입니다. 적적했는지 김철이 말을 냈다. 대답을 내기 직전 김구가 큰 숨을 들이쉬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어쩌면 시작이야. 무슨 말씀이십니까, 국무령 각하? 시련이, 괴로움이 시작될 거야. 걱정이 커진 김구가 얼굴을 붉혔다. 하지만 우리는 달아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철이 과장실에 팔을 흔들었고 어망섭이 하하 웃었다. 김구가 다시 상해를 돌아보았다. 어둠 속에서 아름다운 도시는 희미해져 있었다. 우린 우리가 지닌 모든 걸 걸고 저 싸움을 해왔어. 빈약하고 가난한 싸움이었지만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우리가 지닌 모든 걸 다 퍼부었네. 저 상해에서. 그리 싸웠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아줄까요? 그림자 밑에서 이루어진 비루한 싸움인데. 김구가 상해를 돌아보는 시선을 떼지 않으며 굳세게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항섭이 우리는 이겨야만 하는 거라네. 독립한 내 나라에 우리의 싸움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말일세. 다나카 류키치 소자는 이후 만주 관동군과 일본 참모부를 오가며 대일본 제국을 위해 음모를 꾸미고 전쟁을 지속했다. 전쟁 말기 우울증을 앓던 그는 군직을 떠났고 곧 패망을 맞았다. 이후 이루어진 극동 국제군사재판에서 다나카는 5차례 증언하며 고위층을 비난하고 자신을 전쟁 영웅이자 평화의 사도로 포장했다. 다나카는 1949년 9월에 자살을 시도했지만 살아남았다. 인생 말년에 니치렌 불교에 귀의한 그는 1972년 대장암으로 죽었다. 방탕해진 가와시마 요시코는 관동군의 골칫거리가 되었고 점차 버려졌다. 전 세계가 전쟁을 벌이자 가와시마의 피를 끓게 만드는 첩보 현장은 전쟁으로 인해 죄다 파괴되고 말았다. 일본이 패망한 뒤 가와시마는 중국 국민정부에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1945년 10월의 일이었다. 재판부는 상해 전쟁이 일어날 즈음 그녀의 행적을 문제 삼았고 가와시마는 적을 이롭게 한 죄로 1948년 3월 25일 베이핑 제1감옥에서 뒤통수에 총알을 맞는 방식으로 사형되었다. 죽을 때 겨우 40살이었지만 그간의 고생으로 머리카락이 백발이 된 가와시마의 시체는 화장된 뒤 친오빠에 의해 수거되어 일본의 쇼린지에 묻혔다. 김철은 이후로도 임정에서 여러 일을 돌보았다. 항저우로 옮겨간 임정은 난징까지 가는데 그 피난길 속에서 급성 폐렴에 걸린 김철은 1934년 6월에 숨졌다. 한인애국단 명의로 발표된 홍구공원 작탄 진상은 임정을 위해 여러 외교 사무를 보았던 어망섭이 쓴 글이었다. 프랑스 공무국을 사직하고 임정과 함께 피난을 떠난 어망섭은 1944년 주중 미국 대사관에서 신설한 한국인 공작반에 안우생 등과 함께 파견되었고 미국 첩보기관이자 특수작전부인 OSS와 연합해 조선 진공작전을 추진했다. 훗날 김구가 조국에 돌아와 미 군정사령관 존 하지 중장과 회담할 때 어망섭은 통역을 맡았다. 한국 전쟁 직후 납북된 그는 김일성 독재 체제를 반대하다 반혁명 분자라는 죄목으로 연행되었으며 1962년 7월 30일 화병으로 숨졌다.
윤의에서 윤봉길로 이름을 고쳤던 그는 1932년 5월 25일에 상해 파견 육군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11월 18일 일본으로 호송되어 오사카 육군위 수영사무소에 수감된 윤봉길은 12월 18일에 카나자와 육군 구금소로 이감됐다. 다음 날인 12월 19일 육군 구사단 주둔지였던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 육군 형무소 공병 작업장에서 윤봉길은 총살되었다. 마지막으로 남길 말은 없는가? 사형은 이미 각오했으므로 하등 말할 바 없다. 그들은 윤봉길의 눈을 흰천으로 넓게 가리고는 미간에 총을 쏘았다. 그러고는 일장기 모양으로 피가 번진 윤봉길의 시신을 카메라로 찍었다. 시신은 계단 바로 밑에 묻혔는데 모두 지나가며 죽은 자를 밟으라는 뜻이었다. 조선에 파견되었다가 밀정에 발각된 이덕주와 유진만은 고문을 받았다. 해주 형무소에 수감된 이덕주는 1935년 2월에 죽었고 무리 중 막내였던 유진만은 6년 징역을 마치고 나와 조선에서 살다가 홀로 해방을 보았다. 달엔에 갔던 최응식과 유상근은 전보를 단서로 추적한 관동군에게 의거 직전 붙들렸다. 여성 감옥에서 복역하던 최응식은 지독한 고문을 받았고 그 후유증으로 얼마 못 가 죽었다. 같은 감옥에 갇혀 고문받았던 유상근은 깊이 앓다가 1945년 8월 14일에 죽었다. 많은 임정 사람이 가슴 아파했고 그들을 아꼈던 이화림이 특히 그랬다. 1938년 봄 이화림은 김구를 만났다. 동해야, 너 아직도 공산주의자냐? 공산주의를 믿느냐? 네, 저는 공산주의를 믿습니다. 저는 공산주의자입니다. 김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 앞으로 다시는 만나지 말자꾸나. 충칭에 그리 오래 머무르면서도 두 사람은 서로를 찾지 않았다. 조선의용군 소속으로 중국 공산혁명을 위해 싸우던 이화림은 해방 직전 의대에 입학해 의사가 되었고 한국전쟁에 조선인민군 제6군단 위생소 소장으로 참전했다가 미군의 폭격에 다리를 다쳐 중국 선양으로 돌아갔다. 이후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화림은 1984년 은퇴했고 1999년 2월 10일에 죽었다. 향년 95세였다. 그녀의 유언은 이러했다. 내 전 재산을 다렌시 조선족 학교에 기부해 주세요.